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 용호동 섭자리의 염주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한두 달 전인가 친구들이랑 부산의 섭자리로 장어를 먹으러 갔어. 한참 장어랑 술을 먹는데 어떤 보살 스님께서 염주를 팔고 계셨어. 친구가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사려고 했는데 몇 달 전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좋은 곳 가시게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자주새 염주를 샀어. 그리고 그 염주를 차고 집에 왔는데 그날부터 몸이 계속 안 좋고 기분이 꿀꿀했어. 다음 날은 더 심해져서 미끄러지고 엉덩방아를 찍고 진짜 교통사고 날 뻔했어. 그때까진 염주 때문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지. 그렇게 3일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가위 눌리고 잠에서 깨고를 반복했어. 결국 염주를 버리기로 결심한 날이 있었어.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가위가 눌렸는데 도저히 못 풀겠더라고.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 집에 무당이 찾아왔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귀신이 이 집으로 들어왔고 찾아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찾아보시라고 하고 큰 집으로 들어갔지. 작은 집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무당은 작은 집부터 찾겠다고 했어. 나는 큰 집에 들어가 누워있는데 무당이 여기 있었네. 이러더니 이러는 소리가 들렸어. 무슨 연기 같은 게 큰 집으로 들어오더니 내 몸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야. 그 순간 꿈에서 깼어. 근데 그게 진짜로 깬 게 아니었고 꿈에서 깬 꿈이었지. 나는 그대로 큰 집에 누워 있었고 귓가에 연부에는 소리가 들리더라. 배경은 빨갛고 옆을 보니 한 스님이 커다란 항아리 위에 앉아 불경을 외고 있었어. 뭐 하시냐고 물으니 잡은 귀신을 봉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때 또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꿈에서 깼어. 이번엔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나를 혼내시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엔 웃으시면서 다시 자라고 하셨어. 나는 너무 슬퍼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잠에서 깼어. 일어나서도 너무 슬퍼서 우는데 새벽녘에 염주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그때 생각했어. 여기에 뭔가 있구나. 그래서 그날 염주를 버리려고 밖으로 가지고 나갔어. 친한 친구한테도 이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마침 여자친구가 그 염주를 보고 예쁘다며 자기가 찼어. 여자친구에게 내가 겪은 일을 말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내가 이쁘면 내가 해라 했더니 진짜로 차고 갔어. 뭐 별일 있겠나 싶었는데 다음날 계단에서 굴러서 무릎 다치고 얼굴도 갈렸대. 진짜 소름 돋았지. 그래도 설마 싶어서 말 안 했어. 며칠 전에 같이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니까 여자친구가 욕하면서 왜 이제 말하냐고 하더라. 그때부터 매일 가위 눌렸다고 울면서 말하는데 진짜로 소름 끼쳤어. 염주 때문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는데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서로 소름 끼쳐 하면서 결론 내렸지. 나무로 된 물건은 조심해서 사야겠다고. 찝찝해서 염주는 결국 버렸어. 이건 진짜 실화야. 하나도 안 보탰고 진짜 기이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두 번째 이야기. 기괴한 애완동물협회.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낡은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어. 문을 연 사람은 애완견 훈련사를 꿈꾸는 청년이었지. 청년의 손엔 뭔가 적혀있는 종이가 있었고 그는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을 한참 살펴보더니 말을 꺼냈어.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청년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최다호가 입을 열었어. 이번엔 어떤 사건인데? 애완견 폭행 사건입니다. 최다호는 폭행과 관련된 사건을 유독 싫어했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신이 정성스럽게 키우던 새끼 비글을 말썽을 부린다라는 이유로 때렸던 걸 본 이후로 그 장면이 트라우마로 남았거든. 그래서 최다호는 동물을 사랑하는 협회를 만들게 된 거야. 신고 내용 좀 더 자세히 말해봐. 신고자의 말에 따르면 이웃집에서 개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참다 못해 찾아갔는데 중년 남성이 야구 방망이로 개를 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개의 피부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머리에서는 심각한 출혈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최다호는 머릿속에서 비글이 맞던 장면이 떠올랐어. 빌어먹을 놈, 똑같이 쳐맞아야 돼. 그는 한숨을 크게 쉬고는 의자에 걸쳐져 있던 외투를 걸쳤어. 다들 이동하자. 일단 신고자부터 찾아가 보자고. 신고자는 협회를 반기며 사건에 대해 말해주었어. 정말 놀랐어요. 그분이 원래 그럴 분이 아닌데. 사실 애완견 폭행은 평소에 착한 사람이라도 충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최다호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빨간 지붕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어.
저 집이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맞나요? 네, 오늘은 비명 소리가 나진 않는데 걔가 죽었을까 걱정이 되네요. 죽었다면 정말 의미가 없어진다. 주인이 걔를 죽였다는 증거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찾는다 해도 처벌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거든. 최다우는 조급한 마음에 사람들을 이끌고 빨간 지붕의 집으로 향했어.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알 수 없는 악취가 코를 찔렀어. 혹시 죽은 게 시체가 썩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했지. 그때 중년 남자가 반바지에 낡은 티셔츠를 입고 집에서 나왔어. 누구세요? 남의 마당에 함부로 들어와서 뭐 하는 겁니까? 저희는 애완동물 사랑협회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개를 폭행하신 적 있으신가요? 중년 남자는 언성을 높이며 말했어. 다짜고짜 남의 마당에 들어와서 무슨 말이야? 다 나가. 진정하시고 사실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개 데리고 나올 테니까 기다려.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개를 데려왔어. 그 개의 피부 상태는 심각했고 머리에는 큰 흉터가 있었어. 이 개의 피부 상태가 왜 이렇죠? 머리의 흉터는 뭡니까? 애가 새끼 때부터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녀서 그래. 그냥 보여줬으니까 이제 나가. 개를 안고 있던 남자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 개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 눈동자는 젖어 있었지. 최다우는 단호하게 말했어. 이대로는 못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개를 저희가 맡아도 될까요? 내가 뭐가 좋다고 너희한테 개를 주겠냐?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남자의 표정이 차분해졌어. 그래, 데려가. 대신 돈은 꼭 줘야 돼. 개를 바닥에 내려놓고 남자는 조용히 물러났어. 최다우는 협회에 소속된 의사에게 개의 상태를 확인해 보라고 했어.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네요. 며칠 치료하면 괜찮을 겁니다. 최다우는 크게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더러웠어. 생명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니. 이 남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협회의 이미지를 생각해 참았어. 협회 사람들과 다시 협회로 돌아가니 방송사 기자들이 이미 와 있었어. 최다우 대표님, 이번에 구출한 개의 상태는 어떤가요? 개를 구출하기 위해 개를 사들이신 게 맞나요?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최다우는 피곤한 얼굴로 대충 대답하고 건물로 들어갔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청년이 입을 열었어. 대표님, 이번 구출을 기념해서 회식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최다우는 최근 회식을 안 한 지도 꽤 됐고 기분 나쁜 폭행 사건을 잘 마무리한 것도 있어 회식을 하기로 했어. 협회 사람들과 함께 동네의 유명한 음식점으로 갔지. 여기 소고기는 매일 신선하게 잡아와서 맛있으니 부담 없이 먹어라. 오늘은 내가 쏜다. 고기를 불판에 올리니 구워지는 소리가 듣기 좋았어. 최다우는 고기가 다 익기도 전에 한 점을 집어 먹었어. 그때 협회 사람 중 한 명이 농담을 했어. 대표님, 소도 동물인데 보호하셔야죠. 소는 원래 먹으라고 있는 거야. 그래도 소도 도살당했을 텐데 말이죠.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그날 고기는 유난히 더 맛있게 느껴졌어. 세 번째 이야기, 목류병. 동생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보내주는 취업 나갔던 이야기를 해줄게. 그때 동생은 전라북도 익산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로 취업을 가게 되어 너무 좋아했어. 취업 나가는 날 학교 앞에서 회사에서 보내준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지. 익산 외에는 거의 나가본 적 없던 시골 출신 동생이라 서울로 가까워질수록 차창 밖으로 보이는 큰 건물들을 보고 감탄했다고 해. 그렇게 4시간 정도 흘러가니 차 안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친구들이 깨워서 일어나 보니 어느새 회사에 도착해 있었대. 내려서 보니 약간 허름해 보이면서도 규모가 꽤 큰 가구 공장이었어.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고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퇴근하더라고. 보니 대부분 아저씨, 아줌마들이었고 젊은 애들은 거의 없었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너무 힘들어서 젊은 여자들은 취업이 어려운 곳이었다고 하더라. 남자들 중에도 몇 명밖에 없었고 그나마 있던 애들은 다 새로 취업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었지. 잠시 후 관리자가 나와서 2명씩 짝을 지어 총 5군데의 숙소로 나눠 보내는 거야. 한 친구가 왜 같은 학교에서 왔는데 따로 보내냐고 물어봤더니 몇 년 전에는 친한 애들끼리 방을 배정해줬다가 다른 방 애들이랑 패싸움을 해서 그때부터 2명씩 따로 배정한다고 하더래. 동생이 배정받은 방에 들어가니 방이 엄청 넓었대. 한 10명은 넘게 잘 수 있는 방이었거든. 짐을 대충 풀어놓고 관리자를 따라 사무실 안에 있는 회의실로 갔어.
회의실에서 기숙사 생활 중 지켜야 할 규칙을 설명 듣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대. 방에 들어가 보니 이미 몇 명의 나이 또래 애들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 신입들이 들어가자 반갑게 맞아줬고 그렇게 동생의 취업 생활이 시작되었어. 동생은 다른 지방에서 온 애들과도 잘 어울리며 지냈대. 어느 날 일이 끝나고 다른 방 애들이랑 돈을 모아 과자랑 음료수를 사서 파티 비슷하게 놀았대. 그날은 늦게까지 고스톱도 치고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놀았지. 그러다 한 친구가 졸리다고 먼저 잠들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계속 고스톱을 쳤대.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자고 있던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버리더래. 친구 한 명이 화장실 가냐? 라고 물었지만 대답 없이 그냥 나갔대. 다들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삐진 줄 알고 다시 고스톱에 집중했지. 그렇게 한참을 놀다 보니 문득 그 친구가 아직도 안 돌아온 거야. 한 명이 화장실 다녀온다고 나가더니 볼일을 보고 돌아와서 뭔가 이상한 듯 계속 한 곳을 주시하더래. 그래서 친구들이 너 왜 그러냐? 고 물었더니 화장실에 간 친구가 없더래. 그럼 다른 방에서 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게임을 시작했지. 그런데 날이 밝아올 때쯤 갑자기 방 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까 나간 친구가 돌아왔어. 친구들은 깜짝 놀라면서 시발 깜짝이야. 다른 방에서 계속 자지 왜 이제 들어와? 하고 욕했지만 그 친구는 아무 대꾸 없이 자리에 누워 바로 잠들었대. 그때는 다들 피곤해서 그냥 넘어갔지. 다음날 그 친구가 일어나면서 너희 아직도 고스톱 치고 있냐? 고 물었어. 그래서 친구들이 넌 왜 다른 방에서 잤냐? 고 물었더니 내가 언제 다른 방에서 잤어? 라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은 그냥 웃으며 장난치는 줄 알고 넘어갔대. 그 일이 있은 후 또 일주일이 지났어. 그날도 다른 방 애들이랑 과자랑 음료수, 맥주까지 사와서 기숙사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 그리고 또 고스톱을 쳤지. 그런데 그 친구가 또 졸리다며 먼저 구석에 가서 잤어. 이번에는 다른 친구들도 피곤했는지 한두 명씩 눕기 시작했고 결국 모두 잠들었대.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비명소리에 다들 깼어. 불을 켜보니 그 친구가 다시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야. 화가 난 한 친구가 시발, 발을 밟았으면 사과해야지. 라며 뛰어나갔어. 그 친구를 말리려고 나머지 친구들도 우르르 따라 나갔는데 이미 그 친구는 사라지고 없더래. 화장실에도 없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대.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는데도 그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어. 모두가 기숙사에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있던 부서에서 그 친구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찾아왔어. 그때서야 모두가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나중에 경찰이 연락을 해왔는데 그 친구는 산속 상여집 근처에서 모기 나무에 관통된 채 발견됐대. 경찰은 목류병에 의한 사고로 결론을 내렸지만 그 친구는 항상 꿈속에서 한 할머니가 찾아왔었다고 했었어. 그 할머니가 그 친구를 데려간 걸까? 목류병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병이더라. 이 이야기는 실제로 동생이 겪었던 이야기야. 네 번째 이야기, 손님.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 3층짜리 여관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돼.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술에 취해 외로이 찾아오는 늙은 할아버지. 그리고 불륜 커플처럼 보이는 이상한 손님들도 자주 오곤 하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상한 손님이 한 명 있었어. 각진 얼굴에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여자였는데 항상 붉은 원피스를 입고 새벽 2시쯤에 여관에 나타났지. 처음엔 그저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CCTV를 보면서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CCTV 화면 속 그녀의 모습이 흐릿했거든. 마치 배경과 분리된 듯 다른 색조를 띠고 있었지. 정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조차도 귀에 쏙 박히는 이상한 느낌이었어. 그녀가 처음 왔을 때부터 나는 항상 그녀에게 205방만 내주었어. 다른 방은 뭔가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그곳에만 격리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 그래서 어느 날 조금 친절한 척하며 물어봤어. 매일 혼자 오시는데 남자친구는 없으신가요? 그녀는 특유의 어여쁜 목소리로 대답했어. 데려가야죠. 데려갈 거예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 뭔가 말투와 분위기가 사람 같지 않았어. 분명히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지.
그날 밤에도 그녀는 어김없이 205호로 올라갔어.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던 그녀가 갑자기 멈춰섰어. CCTV로 보고 있는데 그녀가 멈춰서더니 몸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는데 머리만 180도로 돌아서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웃었지. 입꼬리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서 화면이 일그러지는 것 같았어. 나는 순간 굳어버렸어. 눈을 질끈 감고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빌었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사장 계시오. 문 좀 열어봐. 노가다 하던 할아버지였어. 그 소리 덕분에 나는 깜짝 놀라며 현실로 돌아왔지. 술 취한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달라며 술을 사왔다고 하더라. 평소에는 골칫거리였던 그 할아버지가 그날은 정말 구세주 같았어. 어서 들어오세요. 할아버지가 사온 건 소주와 마른 오징어뿐이었지만 나는 그와 함께 술을 마시며 한숨을 돌렸어. 그날 아침이 되고 다시 205호 방을 청소하러 갔어. 그 미친 여자는 언제 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했지. 방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어. 침대는 전혀 쓰지 않은 것처럼 깔끔했고 소모품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더라고. 그래도 청소는 해야 하니까 침대 밑을 청소하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침대 밑에서 두 개의 눈동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 여자가 침대 밑에서 나를 보며 웃고 있었던 거야. 입을 크게 벌린 채로. 그 순간 나는 도망칠 수도 없었어.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나를 쳐다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 5번째 이야기, 악마같이 웃는 그녀. 4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이었어. 흰 가운을 입은 50대 남성이 다크서클이 내려온 30대 남성에게 말을 건넸지.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말이 진료실을 나서며 들었던 마지막 말이었어. 나는 극심한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 왜 이렇게 된 걸까? 그 생각을 하는 것조차 피곤했어. 그녀가 날 떠나간 그날부터였을까? 그때부터였어.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 또한 나를 사랑했다고 믿었지. 그날도 서로 웃고 떠들며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했었어. 그녀를 보러 가기 위해 그날 입었던 정장을 다시 입고 그날 매었던 넥타이를 매고 그날 신었던 구두를 신었어. 우리 둘이 자주 걷던 벚꽃이 흐드러진 가로수 길이 있었지. 그 길은 차도 많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마치 무대 같은 곳이었어. 길을 걷다 낡은 꽃가게를 발견했어. 그 가게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의 머리 위로 붉은 장미가 눈에 들어왔어. 그녀에게 고백했던 날, 그 장미꽃을 줬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 사장님, 저 꽃 팔리나요? 이거 말하는가? 이거 좋아야 생화가 아니고. 졸린 듯한 얼굴로 할아버지가 대답했어. 그래도 꽃은 꽃이죠. 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지. 근데 이거 장식이라 팔면 마누라한테 혼나.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생전에 좋아했던 꽃이에요. 사례하겠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했어. 할아버지는 당황해서 나를 일으켜 세웠고 결국 그 꽃을 주셨어. 조금 비싼 값을 치렀지만 그녀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아깝지 않았어. 밤이 되어 어둠이 깔린 거리로 다시 나섰어. 그 가로수길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녀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우리의 추억이 떠올랐어. 그녀와 처음 만났던 연습실에서의 모습. 발레 연습을 하던 그녀의 첫 모습을 보고 말을 걸었던 순간. 그리고 그녀와 함께 웃고 먹고 자고 했던 행복한 시간들. 마침내 그 길에 도착했을 때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모습이 떠올랐어. 그날도 붉은 장미꽃을 그녀에게 건넸었지. 벚꽃이 내리는 그곳에서 발레를 추며 웃던 그녀.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웠어.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은 끔찍했어. 하필 그날 과속하던 음주운전자가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녀는 마치 발레 동작처럼 공중으로 튀어올라 춤을 추듯이 떨어졌어. 그 생각을 떨치려 고개를 흔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그녀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야. 그녀가 가로수길 중앙에 서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 나는 그녀라고 확신했어. 마지막으로 입었던 원피스. 그 길고 찰랑이는 머리카락. 모두 그녀였어. 그녀가 내 앞에 도달해 나를 감싸 안았어. 눈물이 흘렀지. 기억하니? 그녀가 물었어. 순간 내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마치 영화 필름처럼 우리 둘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 하지만 그 기억 속 나는 그녀와 싸우고 있었어. 그녀는 울고 있었고 나는 화를 내며 떠나고 있었지. 그 이후로도 나는 그녀를 때리고 있었어. 코피를 흘리며 비는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어. 그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자 나는 충격을 받았어. 그동안 내가 기억 속에서 그녀를 미화하고 있었던 거야. 사실은 내가 그녀를 괴롭히고 폭력을 휘둘렀던 거였지.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손짓하며 불렀고 나는 점점 그 기억 속 나를 향해 다가갔어. 마침내 마지막 장면에 다다랐을 때 나는 그녀를 차가운 눈빛으로 밀쳐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그때 차가 빠르게 다가왔고 그녀는 공중에서 발레를 추듯 떠올랐어. 그때 깨달았지.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는 걸.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 미안해. 그러자 그녀는 기괴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용서할게. 그 웃음은 마치 악마처럼 기괴했어.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었어. 여섯 번째 이야기, 나만 보여. 인천 서구의 외진 곳에 위치한 스티로폼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때의 이야기야. 그 당시 내가 일했던 회사는 정말 외딴 곳에 있었어. 하루에 버스가 5번밖에 안 들어왔고 그마저도 밤 8시 이후에는 끊겨서 사실상 고립된 곳이었지. 우리는 주야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낮에는 어른들이 일하고 밤에는 나와 친구들 6명이서 야간 근무를 했어. 야간에는 관리자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생산해야 할 물량만 채우면 일찍 퇴근할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늦게 출근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고 일 끝나면 가끔 조기 퇴근도 하고 기숙사에서 쉬기도 했지. 기숙사에 있던 우리는 인천 토박이인 후배 2명과 달리 버스가 끊긴 시간엔 걸어 들어가 했어. 검단 사거리에서부터 40분 정도 걸어야 했는데 오는 길에는 공동묘지를 지나야 하고 산길을 하나 넘어야 했지. 그 길이 너무 외져서 사실 밤에 혼자 다니기 무서웠어. 하루는 후배들이 막차를 타고 와야 할 시간인데도 안 오는 거야. 좀 늦겠지 싶어서 우린 정해진 물량을 향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 근데 10시가 넘었는데도 후배들이 오지 않더라고.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그때 전화가 울렸지. 받아보니 후배들이 검단에 도착해서 전화 건 거였어. 형, 우리 지금 검단에 도착했어. 좀 늦을 것 같아서 전화하는 거야. 조심해서 와라. 차 지나가면 잡아서 타고 와. 그렇게 전화를 끊고 우리는 계속 일을 했지. 시간이 흘러 자정을 넘어서 1시가 다 되어갔는데 후배들이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원래 4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였는데 말이야. 얘네 오긴 오는 거냐? 그러게, 진짜 많이 늦네. 설마 길 잃은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며 일하고 있는데 마침내 1시 조금 넘어서 후배들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 한 명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 있었어. 그 꼴을 보고 우리 모두 깜짝 놀랐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 뭐야, 너희들 왜 그래? 우리 산 넘어오다 귀신 봤어. 귀신? 너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귀신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 특히 후배 중 한 명인 주접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 귀신을 믿지도 않는 놈이었는데 그 놈이 귀신을 봤다고 하니까 더 충격적이었지. 너 귀신 믿지도 않잖아. 근데 뭔 귀신 타령이야? 나도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봤다니까. 후배들은 심각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어. 산을 넘는데 가로등도 없고 완전 깜깜했어. 근데 주접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앞에 뭔가 보인다고 했어. 처음엔 그냥 놀리나 했는데 갑자기 혼자서 산속으로 뛰어가는 거야. 주접이가 말을 이어받았어. 형, 그때 난 진짜 봤어. 길 한가운데 하얀 천 같은 게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 처음엔 그냥 나무에 걸린 천인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그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얼굴이 보였어. 너무 무서워서 그냥 달렸어. 그때 태영이도 달려갔는데 갑자기 태영이한테서 기절했다는 거야.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산속이었고 주접이를 부르니까 오지마 하고 소리쳤어.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고 점점 다가가고 있었지. 그때 주접이 뒤에 그 하얀 얼굴이 같이 오고 있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들 소름이 끼쳤어. 우리는 일이 끝나고 동이 트자마자 후배들이 귀신을 봤다는 그곳을 찾아가 봤어.
그 시간이면 귀신은 이미 집에 갔겠지 하면서 말이야. 그 현장을 보니 후배들이 뛰어다닌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 그런데 그 산속을 좀 더 들어가 보니 약 10m 정도의 낭떠러지가 있는 거야. 만약 그때 후배들이 더 깊숙이 들어갔다면 아마 지금 그들을 볼 수 없었을 거야. 이 이야기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에 약간의 살을 붙여서 만든 이야기야. 지금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마을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 7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집. 몇 년 전 나와 친구들은 지방의 한적한 마을로 여행을 떠났어. 우리가 묵기로 한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전통적인 느낌이 가득한 곳이었지. 사실 그 집을 구할 때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어. 가격이 지나치게 싸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집인데 예약이 아무리 많아도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했지. 그날 우리는 그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 날씨는 맑았고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어.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랄까. 집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았어. 밤이 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런데 그중 한 친구가 갑자기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어. 저기,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지 않냐? 우리는 창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러나 그때부터 모두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지. 분명 아무도 없는데 마치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그렇게 조금씩 불안감이 커지던 찰나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처음엔 그저 바람이 문을 흔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치 누군가 우리를 불러내려는 것처럼 집요하게 계속됐어. 우리는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 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 다들 기분이 나빠져서 그날은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어. 한복을 입은 여자가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고 있었어. 그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고 집안의 모든 문들이 스르르 열렸다가 닫히고 있었지. 나는 그 여자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이었고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마치 누군가가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았어.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가봤어.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저 창문이 열려 있었을 뿐이었지. 그 다음날 아침 친구들 중 몇 명은 그 집을 빨리 떠나자고 했어. 하지만 우리는 이미 멀리까지 왔고 여행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타협을 보고 그냥 하루 더 머물기로 했지. 하지만 그날 밤에도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어. 한 친구는 자다가 갑자기 가위에 눌렸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자기 방에 누군가가 들어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말했어. 그제야 우리는 이 집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 우리는 결국 일정을 취소하고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어. 집을 나서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는데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상자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고 편지에는 그 여자가 이 집에서 일어난 사고로 죽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 그녀는 억울하게 죽었고 그 이후로 그 집에 원한이 서려 있다고 했지. 우리는 그 상자를 그대로 두고 황급히 집을 나왔어. 마을을 떠나기 전 우리는 마을 어르신에게 이 집에 대해 물어봤어. 그분은 조용히 말했어. 그 집은 원래 저주받은 집이야. 그 집에서 나간 사람들은 다들 뭔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더라. 이상하게도 그 집은 그 이후로도 계속 사람들이 묵으러 오는 것 같았어.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어. 그 집에선 분명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8번째 이야기, 정체불명의 전화. 몇 년 전 나는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 그때 회사에서 야근이 잦아서 항상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지. 어느 날 평소처럼 야근을 끝내고 집에 가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 번호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 처음에는 그냥 스팸 전화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이상하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전화를 받았지. 여보세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 누구세요? 라고 다시 물어봤지만 그저 한숨 소리만 계속 들렸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바쁜 일이 많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 그 후에도 그 번호로 전화가 계속 왔어. 처음엔 하루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가 오는 거야. 하지만 전화기를 들면 똑같이 침묵과 한숨 소리만 들렸어. 몇 주가 지나자 나는 점점 불안해졌어. 도대체 누가 왜 나에게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그래서 그 번호를 차단했지. 그런데 차단한 이후로도 이상한 일이 계속됐어. 이번에는 번호를 바꿔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 같은 게 내 집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 하루는 퇴근 후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은 상자였어.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봤어.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 사진 속에는 내가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고 편지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 나 기억나? 나만 두고 떠나서 너무 슬펐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나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의 추억을 되짚어봤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인물은 없었어. 그렇다고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떠돌리거나 미워한 기억도 없었고 말이야. 그때부터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 며칠 후 회사에서 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어.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은 조용했고 나 혼자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지. 그런데 또 그 전화가 울리는 거야.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전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 울려댔어. 결국 나는 전화를 받고 말았지. 여보세요? 그때는 침묵이 아니었어. 상대방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나 기억 안 나?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대체 누군데 이러는 겁니까? 내가 소리치듯 물었지만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어. 대신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어. 곧 보게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너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 창문 밖에서는 다시 그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고 내 방 안에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 며칠 후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어. 경찰은 나에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줬고 그 번호를 추적해 보기로 했지.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전화번호는 몇 년 전 사망한 사람의 것이라는 거야. 그 순간 나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이 그저 장난이나 스토커의 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후로도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나는 절대로 받지 않았어. 그리고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완전히 멈췄지.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이후로도 가끔 집 근처에서 낯선 그림자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망상인지 아직도 확실하게 알 수 없어. 9번째 이야기, 폐가에서의 하룻밤. 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폐가 탐험을 하러 갔어. 평소 호기심이 많던 우리는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폐가를 찾아보고 무서운 경험을 해보자고 결심했지. 그 폐가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산속에 있었고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느낌이었어. 벽은 금이 가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마당은 잡초로 가득 차 있었지. 분위기가 정말 음산했어.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긴장감을 풀기 위해 서로 농담도 하고 웃으면서 별거 아니겠지? 라고 말하며 용기를 내봤어. 하지만 집 안에 들어가는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어. 집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냄새가 났어. 그 냄새는 오래된 먼지 냄새와 습기가 섞인 듯한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였지.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 낡은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 사진 속 인물들은 한 가족처럼 보였는데 모두 표정이 없고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 한참을 둘러보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어. 계단은 삐걱거렸고 올라갈 때마다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지. 우리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서 2층에 도착했어. 2층에는 작은 방들이 몇 개 있었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 그중 한 방에 들어가니 벽에 이상한 글씨들이 휘갈겨져 있었어.
글씨는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쓴 것처럼 삐뚤빼뚤했고 내용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어. 다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던 문장은 하나 있었지. 여기서 나가지 마라. 그 순간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고 불안감이 극도로 치솟았어. 친구 중 한 명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 얘들아, 그냥 이쯤에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다른 친구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지.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겠냐? 조금만 더 둘러보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집안을 탐험하기로 했어. 그러다 방 한쪽 구석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 그 일기장은 아주 오래되어서 글씨가 거의 발에 있었지만 몇몇 페이지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 그중 한 페이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 오늘도 그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나를 보고 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들이 내 주위를 맴돌기 시작한 건 난 이제 더 이상 이 집을 떠날 수 없어. 그들이 나를 막고 있다. 일기를 읽는 순간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 이 집에 뭔가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 거지. 그때 갑자기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커지더니 마치 누군가가 발소리를 내며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듯한 소리였어. 우리는 순간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누군가가 집 안에 있다는 생각에 모두 얼어붙었지. 발소리는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고 누군가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었어. 친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얘들아, 빨리 나가자. 이거 뭔가 이상해. 우리는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계단이 갑자기 삐걱거리며 멈춰섰어. 누군가가 계단 밑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그때 누군가가 확실히 말했어. 여기서 나가면 안 돼.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 우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서둘러 그 집을 나왔어. 밖으로 나오자마자 우리는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어.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 우리가 그 집을 떠나고 나서도 며칠 동안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그날 우리가 들었던 소리와 목소리가 진짜였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서 나온 건지 아직도 알 수 없어.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집에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야.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폐가 탐험을 하지 않았어.